This blows everything open. Just TRE 채널뿐만이 아니라 유튜브라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영상 콘텐츠의 특징 자체가 그렇긴 하지만요. 그래프 초반에 시청률이 가장 높고요. 뒤로 가면 갈수록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본격적으로 AAIP 얘기를 시작을 하기 전에 이 영상을 시청하는 내내 그리고 그 이후에도 시청자 여러분이 이제 엘버타주 이민이나 아니면 그냥 전반적으로 이민을 생각할 때에도 항상 숙지하면 좋을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이것 중에 일부는 비단 엘버타주뿐만이 아니라 그냥 전반적인 이민에도 해당을 하는 말이니까요. 잘 봐주시고요. 그렇다 그래서 이것만 보고 딱 나가지는 마세요. 정말 중요한 얘기들도 계속 많이 나올 테니까요. 첫 번째, AAIP뿐만이 아니라 모든 점수제 이민이 다 그렇지만요. 이거는 나와 점수표 사이의 대결이 아닙니다. 점수표를 기준으로 해서 내가 전 세계에서 온 경쟁자들과 경쟁하는 거예요. 상대평가니까요. 아무래도 그 경쟁자들 중에서는 영어가 기본 장착된 나라 출신들도 있고요. 내가 이민하려고 하는 곳의 거주자들 중에 이미 상당수를 차지하는 민족의 모국 출신들도 정말 많습니다. 엘버타주의 경우에는 어딘지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점수표랑 내가 도전 가능한 이민 프로그램에만 너무 몰두하다 보면은 이 당연한 진리를 잊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여기에서 몇 점 정도 먹으면 충분할 거다. 대충 이렇게 생각을 하고 베스트 케이스 시나리오를 생각하면서 내가 이 정도 따면 괜찮겠지 하고 안도하는 거는 상당히 위험합니다. 나보다 똑같은 범주에서 훨씬 많은 점수를 따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캐나다는 전반적으로 이전보다 체류 조건이 까다로웠습니다. LMIA를 예로 들면은 LMIA 발급 기간은 앞으로 1년으로 제한이 됩니다. LMIA로 클로즈드 워크 퍼밋 받으려면 1년마다 갱신해야 되는 거고요. PGWP도 학사, 석사, 박사가 아닌 칼리지 이하의 레벨은요. 아예 이제 일부 전공을 빼면 발급도 안 됩니다. 세 번째, 이번 AAIP는 상당히 간단하고 점수표가 깔끔하게 짜져 있어서 직관적인 것처럼 보이지만요. 사실은 엄청나게 까다롭고 교묘한 장치들이 숨어 있습니다. 수많은 조건을 만족해야지만 확실히 승산이 있는 점수를 확보할 수가 있고요. 확실히 승산이 있는 점수를 확보하지 못하면은 정말 말 그대로 신청서 넣어놓고 점수가 떨어지기를 매일 밤 물 떠놓고 기도해야 될 상황이 됩니다. 네 번째, 엘버타주뿐만이 아니라 현재 캐나다 이민판에서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는 거는요. PGWP, LMIA, 배우자 오픈 워크 퍼밋 등이 제한되면서 빠져나가는 이민자가 늘고 새로 유입되는 신규 이민자들은 줄 거라고 예상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경쟁률이 낮아질 거라는 이제 낙관적인 전망들이 꽤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어느 정도 맞는 말입니다. 캐나다가 이민문을 좁혀간다고 그래도 그만큼 경쟁자들이 줄어들면은 어느 정도 상쇄가 될 여지가 있겠죠. 이론상으로 보면은 틀린 말은 아니고 있을 수도 있는 일인데요. 엘버타주 AAIP에서도 똑같이 그렇게 될지는 좀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고득점자들이 늘어날 소지가 많이 보이거든요. 다섯 번째, 영어 CLB 6 레벨 IELTS 제네럴로 치면은 26.0 6점도 안 되는 수준의 점수만 받아도요. 영어 쪽 최고 점수를 받을 수 있게 지금 짜여져 있습니다. 점수표가요. 한인 업체들은 언어 점수의 변별력이 낮기 때문에 언어 쪽 걱정은 크게 할 필요가 없다. 이런 논리를 피는데요. 엘버타주가 이렇게 점수 체계를 만든 의도를 잘 이해하지 못해서 그런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바뀐 언어 점수 체계는요. 수업을 따라가려면 최소한 영어 능력이 중상급 이상은 돼야 하는 유학생들이랑 기본적으로 언어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훨씬 유리하게 짜져 있습니다. 여섯 번째, 오래 버티면서 점수를 만들어 가다 보면은 커트라인 점수가 내려오면서 언젠가 기회가 생길 거다 하는 생각은요. 가능성이 아예 없진 않지만 리스크가 굉장히 큰 생각입니다. 그동안 백로그가 밀린 게 있어가지고요. 대기 중인 사람들 중에 고득점자들이 좀 빠지기 시작하고 AAIP가 이제 다시 열리면서 또 점수가 높은 준비된 사람들이 느으면서 그런 사람들이 먼저 처리가 되고 하다 보면은 처음에는 점수 분포가 높게 형성이 됐다가 조금씩 떨어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지만요. 점수가 내려온다라는 말 자체에 좀 맹점이 있는 거예요. 더 정확한 표현은 초반 점수는 굉장히 높을 것이고 그 뒤에 점수가 안정화될 것이다 라는 말일 겁니다. 그리고 그 안정화된 점수가 나 자신이 성취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낮게 내려올지 아니면 그렇지 않을지 그리고 설령 내려온다 그래도 언제 내려올지는 지금 아무도 예상 못할 사항입니다. 일곱 번째,
안타깝지만요, 모든 이유 때문에 LMI를 통해서 비숙련직 저임금 노동으로 영주권을 노리던 사람들이 가장 불리한 처지에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학력 점수, 기술직 점수 비중이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근무 경력, 변별력은 사실상 없는 수준에 가까워요. 이게 언어 능력은 좀 중간에 걸쳐 있다고 봐야 되고요. 그래서 학교를 다니지 않았고 영어 능력이 좀 취약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엘버타주에서 일한 경력만 가지고는 다른 사람들과 경쟁하기가 상당히 버거울 것입니다. 사실상 점수표는 그냥 선발을 위한 베이스라인에 불과합니다. 실제로는 엘버타주가 자기들 입맛대로 사람들 뽑겠다는 의지가 보이는 부분이 있어요. 이번 공지예요. 그런 메시지가 보이는데 독소조항이라고까지 부르기에는 조금 과장된 표현인 것 같지만요. 또한 일각에서 비전문가 일개 유튜버의 뇌피셜은 믿을 게 못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공들여서 만든 콘텐츠를 일축하는 그런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요, 공신력 있는 전문가의 말을 근거 자료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이미 살짝 엿보긴 하셨지만요, 이전에 많은 영상들을 만들 때도 자주 참조한 출처이기도 하니까요, 한번 보시고 누구의 말이 맞을지는 직접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개편된 AAIP 및 EOI 점수제가 완전히 새롭게 보일 수 있겠지만요, 사실은 기존 제도와 신청 방식의 부작용과 불합리한 측면이 많아가지고 개편했을 뿐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심각했던 문제는 역시 매달마다 딱 하루 동안만 선착순으로 신청서를 받다가 서버가 다운되고 말도 안 되는 수준으로 대기자가 몰리는 바람에 아주 난리가 났던 그런 기술적인 문제였는데요. 이걸 개편하면서 동시에 캐나다 이민 판도가 그동안 많이 변화해서 어차피 보완이 필요했던 그 기존 점수제와 선발제도 역시 손을 본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개편안은요,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프로그램 개편안에 대한 개요고요. 또 하나는 점수표입니다. 개요 부분은 전부 다 텍스트로 되어 있고요. 비교적 짧아서 모두들 점수표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점수표에 먼저 눈이 갔으니까요. 그런데 이번 개편안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요, 정작 이 개요 안에 있습니다. 이전에도 말했지만 영어 수거로 The devil is in the details 라는 말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간단하고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을 자세히 살펴보면 상당히 복잡하고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있는 부분이라는 뜻인데요. 이 데블은요, 점수표에도 숨어 있지만요, 개요 부분에도 결정적인 데블이 있습니다. 조금 있다가 별도 섹션에서 이 개요의 부분에 관해서 자세히 얘기하겠습니다. 점수표는 글씨도 큼직큼직해서 읽기 쉽게 돼 있고 이해하기도 쉽죠. 퀘벡 아리마 쪽보다 더욱더 사용자 친화적으로 만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참 마음에 드는 부분인데요. 이 점수표에도 근데 애매한 부분이 많고요. 쉽거나 유리해 보이지만 엘버타주 주정부 이민에 도전하는 한국인 이민자들한테는 오히려 불리할 수 있는 부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재밌게도 업체들은요, 이렇게 불리할 수 있는 부분을 오히려 이민자에게 유리한 것처럼 꾸며가지고 자기들의 세일즈 포인트로 삼던데요. 곧 점수표를 영역별로 살펴보고요, 이 부분에 관해서도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점수표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EOI 점수표를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에듀케이션, 학력 쪽을 살펴볼 건데요. 학력 점수는 명확해 보이지만 실상은 애매한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한데요. 이 점수표의 모든 영역 중에서 가장 변별력이 큰 영역에 해당하고요. 엘버타에서 학교를 졸업하지 않은 사람들은 고득점으로 가는 게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AOS든 관광 및 접계 스트림이든 모두 이 점수표로 일원화되었기 때문에요. 설령 AOS를 타려고 했다고 해도 학교를 안 다니고 일만 해서 신청을 하면은 점수상으로 상당히 불리할 수 없는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되는 겁니다. 학력 점수는 말을 너무 애매하게 써놔가지고요, 혼동되는 부분이 많아요. 워딩이 참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너무 많은데요. 엘버타주에서 실제로 이제 사람들 선발하기 시작하면요, 실제 드로우를 시작하면은 워딩을 좀 바꾸든지 해서 좀 더 명확하게 업데이트를 할 수도 있겠지만요, 좀 그렇게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학력 점수는 최대 12점이고요. 밑에 보시면은 가장 높은 학력의 학교를 엘버타주에서 졸업을 했을 때 10점을 추가해서 총 22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엘버타 소재 대학교에서 박사학위 따고요, 그러면 22점 받는 거고요. 석사를 받으면 20점인 거겠죠. 여기서 눈여겨볼 부분은요, 트레이드 서티피케이트 디플로마 부분인데요. 이건 기술직 관련이죠. 그러니까 기술직 전공으로 졸업을 하면요, 4년제 학사랑 똑같이 대우를 해줘서 7점을 받는 겁니다. 학업 기간이 적혀있지 않아요. 중요한 건 그렇기 때문에 트레이드 업종에 해당만 하면은 기간과 상관없이 학사와 똑같이 대접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시간 투자 대비 이 받는 점수 측면에서 이게 최고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밑에 그냥 디플로마 서티피케이트하고 적혀 있는 거는 트레이즈에 해당이 되지 않는 그냥 일반 칼리지나 이런 거 얘기하는 것 같아요. 좀 워딩이 조금 막연하죠. 이거는 이제 4점밖에 받지 못하는 거고요. 자, 방금 전에 10점짜리 보너스 점수 보신 부분이 있죠, 아래쪽이요. 여기가 좀 굉장히 가장 헷갈리는 부분인데요. Location of highest level of education completed in Canada 라고 나와 있죠. 캐나다 내에서 받은 학력 중에 최고 학력을 취득한 장소를 뜻하는 건데요. 이게 진짜 헷갈릴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국의 홍길동 씨가요, 한국에서 대학원을 졸업을 하고요, 엘버타로 이민을 와서 엘버타의 대표적인 기술 칼리지 SAIT에 들어가서 기술직 전공으로 졸업을 했다고 쳐보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일단 SAIT에서 트레이드 전공을 했기 때문에 7점은 받겠지만요, 캐나다 내에서 받은 최고 학력을 취득한 장소가 엘버타주 내에 있으니까 10점을 보너스로 받는다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홍길동 씨의 본인의 최고 학력은 석사예요. SAIT가 아니라요. 그러면 학력 점수 석사로 들어가는 걸까요? 그러면 위쪽 Highest Level of Education Completed는 in Canada가 없기 때문에 석사 10점을 받고 밑에 엘버타주에 유학을 한 보너스 점수 7점을 받는 건지, 아니면은 위에 것도 SAIT 졸업장이 적용이 돼서 7점만 받고 아래 거 10점 보너스 받아서 17점이 되는 건지, 이게 굉장히 헷갈려요. 인 캐나다가 위에는 없고 아래는 있다. 왜 이딴 식으로 적어놨는지 의도를 모르겠지만요, 혼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조사를 해봤는데요, 제가 정보 참조용으로 가장 즐겨가는 채널 중에 하나인 엘버타주 이민 전문 변호사인 마크 홀트 씨가 하시는 채널에서 이거 관련 내용을 다뤘어요. 이 변호사는 아무래도 후자 쪽이 맞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 변호사의 설명을 함께 보도록 할까요? Here we go. Janelle says, what if I have a master's degree at my home country and I finish a bachelor's degree in Alberta? What would be my points in location? Okay, well, let's take a look. We can always sort this out. So if we go back here, so it says here the highest level of education completed. So the highest level of education completed, 12. If you have a master's degree, you're going to get 10 points here. Location of highest level of education completed in Canada? Well, that's a good question. That's a really good question. In this case here, and understand this is just a grid, I would have to assume completed in another province or territory, not Alberta. I don't know. You would, if you had a bachelor's degree right here, that's 7 points, then I have to assume that the highest level of education completed in Canada, if you completed it in Alberta, let's just see where you indicated, it doesn't say, degree in Alberta, then I think you still should be able to get those points. Yeah, it doesn't say, it just says the location of the highest level of education completed in Canada. So that would assume that your bachelor's degree, if you took a bachelor's, which is interesting, that you'd still get those points if it was in Alberta. 영상 잘 보셨죠? 영상에서 보셨듯이 이 마크 홀트 변호사는요, 윗부분도 캐나다 학력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7점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질문자는 모국에서 석사 학위를 받아서 이게 적용된다면 10점을 받아야 되겠죠. 이 변호사는 신뢰성이 정말로 높은 사람이라서 아마도 이 말이 맞을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은 들지만요, 윗부분은 in 캐나다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language, 언어 부분을 보겠습니다. 언어 능력은요, 어떤 주에 어떤 프로그램을 타든 항상 들어간다고 봐도 무방하고, 그리고 대체로 굉장히 중시되는 편인데요. 일단 AAIP에서 눈여겨볼 부분은 읽기, 쓰기, 말하기, 듣기 4가지 영역을 다 시험을 봐서 점수를 넣어야 되는 거고, 이 4가지 영역 중에 가장 점수가 낮은 영역의 레벨을 기준으로 CLB 레벨을 평가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듣기가 CLB 레벨 9가 나와도 쓰기가 5밖에 안 나오면 내 CLB 레벨은 5라는 뜻이죠. 그래서 모든 영역을 고루고루 잘 하는 것이 중요할 겁니다. 표를 한번 보실까요? 표를 보시면은 영어는 최대 10점, 불어는 최대 8점까지 받을 수 있지만 영어, 불어 둘 다 최고점에 해당한다고 해서 18점을 받는 건 아닙니다. 맥시멈이 13점으로 잡혀 있고요. 둘 다 최고점일 경우에도 영어 10점, 아래쪽 바이링규얼 포인트 3점이 더해져서 13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아니면 이런 식으로 13점을 받을 수도 있을 거예요. 불어 NCLC 레벨 5를 받아서 5점을 받고, 영어 쪽 CLB 4를 받아서 또 5점을 받고, 그리고 바이링규얼이 보너스 3점이 CLB랑 NCLC 각각 4를 받으면 되는 거니까 5, 5, 3 해서 13점을 받을 수도 있겠죠. 이해가 잘 가시죠? 놀라운 점은요, 영어든 불어든 CLB 6, NCLC 6 레벨만 되면은 해당 언어에서 만점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IELTS 6가 되지 않아도 만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CLB 레벨이 9가 되든 6이 되든 똑같이 영어는 10점을 받는 거예요. 한인 업체들은 이것만 딱 보고 CLB 6는 어렵지 않습니다 라고 하면서 아무나 다 받는 점수니까 변별력이 없다고 하고,
심지어는 CLB6가 아니라 CLB4만 받아도 5점밖에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변별력이 별로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결론을 짓는데요. 엘버타주가 언어 점수 이렇게 짠 의도를 잘 이해하지 못하거나 아니면은 그냥 고객들 최대한 많이 유치하려고 이 언어 점수의 심각성을 굉장히 깎아내리는 그런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언어에 배정된 13점이라는 점수는요, 정말로 진짜로 변별력이 사실상 없다고 봐도 무방한 나이 점수나 아니면은 극히 일부의 특별 케이스에만 주는 엘버타 거주 친인척 가족 보너스 점수 8점, 이걸 빼면은 여러 가지 영역들 중에서 가장 낮은 축에 속해요. 엘버타주 학교는 졸업만 해도 10점을 받았고요. 그리고 전문직이나 특정 기술직 종사자는 또 따로 10점을 받거든요. 이건 이따가 설명드리겠지만요. 이렇게 한 가지 조건만 충족해도 10점인데 언어는 바이링결로 다 이제 두 개 다 해야지 13점을 받는다. 변별력이 낮아 보이고 비중이 별로 없어 보이죠. 하지만요, 엘버타주가 이 언어 배점을 상대적으로 적게 준 거는 상대적으로 다른 영역에 영향력을 늘리려 한 거예요. 언어 능력 자체보다는 엘버타주 내에서 일한 기간과 이따가 또 말씀드리겠지만 엘버타주에서 공부를 한 사람들에게 더 힘을 주려고 이런 식으로 점수를 짠 면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냥 아예 지금 설명드리죠. 왜 그런지요. 바이링구얼 보너스 점수 있죠. 아까 영부로 다 하면 3점 플러스 해주는 거. 이거는 언어 능력이 정말로 좋은 사람들이나 아니면 유학생들에게 메리트를 주는 거예요. 사실은 언어 능력이 좋거나 유학생이라면 불어 CLB4 따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영어 CLB6는 말할 필요도 없고요. 그러니까 영어 CLB6 받아서 10점 먹고 불어 CLB4만 받아서 3점 먹고 그래서 13점으로 가는 거죠. 불어는 쓰기가 정말 어려워요. 사실 쓰기가 진짜 어려운 언어인데 쓰기에서까지 CLB4를 받으려면 약간의 노력은 필요하겠지만 영어 CLB 레벨이 8에서 9 정도 되는 중상급 구사자들은 그냥 적당히 시간과 노력만 투자해도 불어 CLB4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학생들은 배점 높은 학력 점수 챙기고요. 시간이 될 때나 아니면 나중에 취업한 후에 그냥 취미생활 삼아서 책상 앞에 앉아서 불어 공부 좀 하다 보면은 3점 추가로 그냥 먹는 겁니다. 그래서 CLB6랑 5가 2점밖에 차이 안 나고 CLB6랑 4는 5점밖에 차이가 안 나니까 이거 변별력 별로 없네요. 이런 식의 논리가 얼마나 말이 안 되는 단순한 생각인지 알 수가 있죠. 실제로는 내가 영어 CLB4 받고 5점 먹거나 공부 좀 더해서 5 받고 8점 먹어봤자 별 어려움 없이 13점 다 따가는 사람들이 수두룩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낮은 점수에 그냥 안주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5점에서 8점 정도 되는 격차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시나요? AAIP는요 만점이 100점입니다 겨우. 그리고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가족 보너스 점수 8점 있죠. 그거는 정말 드문 케이스라 보너스 점수를 생각하면 빼면은 만점이 92점밖에 안 돼요. 92점 만점에서 5점에서 8점이 작은 점수라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자, 이번에는 변별력이 가장 낮은 세 가지 영역인 근무 경력, 나이, 그리고 엘버타주 연고, 가족, 친인척, 보너스 점수 얘기를 하겠습니다. 일단 근무 경력과 나이 이 두 가지는 변별력이 워낙 낮기 때문에 묶어서 한 번에 설명을 드릴게요. 근무 경력 얘기를 먼저 하자면요. 아무래도 비숙련, 저임금 노동자들 불리하게 만들려고 변별력을 낮게 잡은 것 같아요. 배점이 21점이나 되는데도 왜 변별력이 낮다고 생각하냐면요. 한번 점수표를 보시죠. 과거에 AOS 기억나시죠? AOS는 6개월만 일하고 언어 점수도 정말 최저 수준으로 따면은 바로 PMP 신청을 할 수 있던 그런 제도였습니다. 정말 그래서 인기가 많았었죠. 근데 지금 이 점수표가 그거랑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아래쪽 보시면 6 months or more work experience in Alberta 6개월만 엘버타주에서 일을 하면 10점을 준다는 뜻이잖아요. 이게 AOS의 조건과 똑같이 맞아 떨어지고요. 윗부분을 보시면은 모든 근무 경력 엘버타뿐만이 아니라 캐나다 전역은 물론이고 캐나다 및 외국까지 다 합쳐서 겨우 12개월만 채우면 맥시멈 점수를 받는 겁니다. 11점이에요. 그래서 11점 플러스 10점 하면은 21점이고요. 수많은 AOS 도전자들이 이미 이거를 충족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쪽 이 경력 관련은요, 갓 졸업한 유학생이 아니라면은 무조건 맥시멈 점수를 받아야 하는 거고요. 유학생들도 딱 취업만 하면은 이거 1년 채워서 맥시멈 받는 거는 시간 문제라고 볼 수가 있죠. 이래서 변별력이 굉장히 낮다는 겁니다. 나이 역시 변별력이 아주 낮아요. 이건 업체들도 강조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실제로도 사실인데요. 21세에서 34세 이민자, 맥시멈 점수를 받는 이민자와 50세가 넘은 나이 많은 이민자들도 겨우 점수 차이가 2점밖에 나지 않습니다. 이 부분 역시 엘버타주에서 가장 중시하는 학력과 기술직 쪽에 무게를 주기 위해서 변별력을 낮춘 거예요. 아주 교묘한 게 뭐냐면요. 생각을 해보세요. 50세 이상이면 어차피 그 엘버타주에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그 트레이드 스쿨 기술직 유학을 하기가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 나이상으로 페널티를 별로 주지 않아도 학력이나 다른 쪽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라는 게 이 엘버타주의 생각인 거고요. 나이 점수를 적게 줌으로써 변별력이 셀 수밖에 없는 다른 영역이 더 임팩트가 강해지는 겁니다. 패밀리 커넥션 보너스 점수는 8점인데요. 이거는 뭐 직계 가족과 친인척 중에 이미 엘버타주에서 영주권자, 시민권자인 사람이 있으면은 보너스를 받는 겁니다. 매니토바 주에도 비슷한 시스템이 있죠. 참고로 인러즈 있죠. 배우자 가족은 안 됩니다. 해당이. 이유는 너무나도 명백하죠. 네. 8점은 큰 점수예요. 하지만 이거 해당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거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정말 그냥 부스트를 받는다고 보시면 돼요. 8점의 부스트. 나머지 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경우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8점이 아쉽긴 하지만 그냥 넘어가도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 EOI 점수표의 두 번째 파트인 Economic Factors, 경제적 요인에 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까지 설명을 드렸던 부분은요, Human Capital Factors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고 이쪽이 배점이 총 69점이었고요. 나이스. 그리고 Economic Factors가 31점. 그래서 두 개 합쳐서 100점인 겁니다. 경제적 요인은 총 31점 배점돼 있고 중요한 부분이지만 내용은 간단하니까 한 번에 보여드리고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 엘버타주 잡 오퍼입니다. 엘버타주 내의 고용주에게 정규직 풀타임 잡 오퍼를 받으면 10점을 받게 됩니다. 두 번째는 시골 지역, 대도시 외 지역을 우대하는 건데요. 루럴 리니얼 스트림에서 지정된 지역에서 인도스먼트 레터, 즉 서포트 레터를 받으면 6점을 받는 거고요. 아니면 투어리즘 앤 하스피탈리티 스트림 있죠. 관광 및 접객 스트림 협회 소속 업체에게서 관광 및 접객 관련 잡업벌을 받으면 또 6점을 받게 되는 거예요. 또한 한국인에게는 얼마나 해당이 될지 모르겠지만요. 경찰 등 법률 집행 관련 직종 종사자도 똑같이 6점을 받습니다. 셋째, 광역 캘거리, 광역 에드먼튼 거주자는 보너스 점수를 받지 못합니다. 빵점입니다. 반면에 루럴 리뉴얼 스트림에서 지정된 지역에 고용되는 사람이나 광역 캘거리 에드먼튼 외 지역의 고용주에게 고용되는 사람은요, 보너스 점수를 5점을 또 받게 되는 겁니다. 사실상 92점 만점인데 5점이 얼마나 큰지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죠. 이것 때문에 광역 캘거리 에드먼튼 쪽보다는 그 외 지역으로 이제 이민 도전자들을 많이 유도를 하려는 엘버타주의 의도가 보이죠. 참고하실 점은요, 이 지역이라 함은 내가 실제로 사는 곳이 아니라요, 나를 고용해주는 고용주의 사무소가 어딨냐에 따라서 정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캘거리가 아니라 저기 시골에 산다 그래도 원격 근무로 본사가 캘거리에 있는 회사에 고용이 돼 있다면은 이 보너스 점수 못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일부 전문직과 지정 기술직 및 업종은 엘버타주에서 특별 관리하는 직종이고요. 이쪽 자격증 보유자 및 업종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10점을 받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요, 이렇게 파란색 링크를 누르고 들어가면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뭐 하나 예를 들면은요, BC주에서 상당히 핫했던 Early Childhood Educator ECE가 있죠. ECE가 여기 직종에 해당이 돼요. 자격증이 있는 직군이기 때문에 각 주마다 관리를 하죠. BC주 ECE 자격증을 엘버타 것으로 교환이 가능한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여기에 해당하시는 분은 이제 관심을 조금 가질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오실 경우에 또 학업 점수가 없기 때문에 불리하고 언어 점수 제대로 받으려면 또 영부로 다 신경을 써야 한다는 점은 유념을 하셔야 할 거예요. 그래서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지금 이미 점수가 올라가 있는 BC주에 계속 도전을 하는 것보다 더 어려울 수도 있다는 뜻이죠. 게다가 엘버타주에서 6개월 이상 일을 해야지 또 경력 점수를 풀로 받을 수 있기도 하고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점수표는요. 이거는 엘버타주에서 EOI 선발을 할 때 수집하는 개인정보라고 하는데요. 보시면은 IRCC에 등록된 정보, 신청자의 잡 오퍼가 해당하는 NOC 직군, 그리고 American Industry Classification System에 따른 고용주의 업종을 수집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뭐 점수와는 무관한 부분이지만 참고를 하세요. 오늘 영상 정말 길죠. 네, 죄송합니다. 평소에도 키아리 영상은 항상 긴 편인데 이번 거 더 길겠네요. 아무튼 점수표는 여기까지 다 봤습니다. 점수표 보는데도 이렇게 오래 걸렸는데 중요한 부분이 하나 더 남았어요. 바로 개요 부분인데요. 뒷섹션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딱 두 섹션 남았는데요. 이번 섹션은 개편된 AAIP 발표 당시에 AAIP 공식 웹사이트에 올라온 공지로 올라온 개요 부분입니다. 이렇게 워커 EOI 선발을 위한 프로필은요, AAIP 포털 사이트를 통해서 올리시면 됩니다. 익스프레스 엔트리처럼 AAIP도요, 신청자의 점수에 따라서 순위를 매겨서 주정부 영주권 인비테이션을 보낼 대상자를 선발을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관련해서 숙지해야 할 점이 몇 가지 있는데요. 첫째, 워커 EOI는 한 가지 프로그램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AOS에 프로필을 넣은 경우에는요, 동시에 관광 및 접객 스트림에 넣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혹시라도 상황이 바뀌어서 다른 스트림으로 넣고 싶을 때는 기존에 넣었던 프로필은 철회해야 됩니다. 삭제를 하고요. 그리고 처음부터 다시 신청을 해야 하는 거죠. 신청 비용은 무료이기 때문에 다행히도 노력은 들겠지만 비용이 추가로 들진 않겠습니다. 그리고 또 엘버타주에서 굉장히 강조를 한 게 신청서를 먼저 접수한다고 해서 자기들이 먼저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선착순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점수와 신청한 스트림이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빨리 넣는 것보다는 최대한 점수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고득점을 받도록 스펙을 쌓은 다음에 서류를 명확하게 정확하게 구비를 해서 넣는 게 훨씬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번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를 얘기하겠습니다. 바로 The devil is in the details라는 말의 The devil입니다. 바로 이 부분인데요. AAIP로 주정부 인비테이션 대상자를 뽑을 때는 첫째, 점수 순위에 따라 뽑고, 둘째, 엘버타주 노동시장 상황을 보고 거기에 이제 필요한 사항과 우선적인 과제에 따라서 뽑고요. 세 번째, AAIP 노미네이션 자리가 얼마나 남았냐에 따라 뽑고, 네 번째, 신청 수준에 따라서 뽑는데요. 여기서 신청 수준, 애플리케이션 레벨은요, 숫자를 뜻하는 걸로 보입니다. 당연하게도 모든 사람들은 첫 번째 점수 부분에 집중을 하는데요. 사실 점수만큼 중요한 게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사항이 바로 The Devil입니다. 그러니까 엘버타주 노동시장의 상황을 본 다음에 거기에 맞추어서 사람을 뽑겠다는 뜻인데요. 이거 한마디로 야, 우리 주 입맛에 맞는 사람들 우리 마음대로 뽑을 거야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엘버타주 노동시장 상황을 보고 거기에 맞추어서 사람들을 뽑을 자유재량권을 가지겠다는 뜻입니다. 어차피 뽑은 사람들 실명 밝히는 것도 아니고 점수 일일이 하나하나씩 알려주는 것도 아니고 익스프레스 엔트리의 경우, 그리고 퀘벡 아리마도 그렇지만 그냥 커트라인만 띵 보여주고 끝내는데요. 상당히 불투명하잖아요, 이런 방식 자체가. 그러니까 이렇게 자유재량권을 스스로 줘버리면은 자기들이 별로 투명하지 않게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들 그냥 뽑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정말로. 그리고 선발 방식도 익스프레스 엔트리랑 상당히 비슷한 걸 생각하면은 익스프레스 엔트리가 사람 뽑는 방식을 그대로 따라간다고 해도 뭐 그렇게 틀린 말은 아닐 겁니다. 왜 그렇잖아요. 뭐 익스프레스 엔트리도 CEC, 프렌치 스피커 스트림, 스템, 헬스케어 등등 드로우를 여러 가지로 세분화를 해놓고 상당히 들쭉날쭉하게 선발을 합니다. 일관적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애들 마음대로 하는 뜻이고요. AAIP도 비슷할 거라고 상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제 뇌피셜일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 혼자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고요. 영어 해석 실력이 있는 사람이라면요, 이 부분 읽고 충분히 이 정도는 유추를 할 수 있었을 겁니다. 제가 이민업계 전문가는 아니에요. 하지만 어떤 주제에 대한 관련 자료를 검색을 하고 신빙성 있고 정확한 자료가 무엇인지 선별을 하고요. 그리고 그거를 판단을 하고 그렇게 선별을 한 자료를 가치 있는 정보로 만드는 게 제가 생업에서 하는 일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저는 이민 자체에는 전문가가 아니겠지만 이쪽에선 전문가가 맞습니다. 그렇다면요, 어디 자료 선별과 이민업계 두 가지 측면에서 모두 전문가인 마크 홀트 이민 변호사의 말을 한번 또 들어볼까요? 이 변호사가 말을 참 재밌게 하는데요. 이 변호사의 말투와 표정도 잘 보면서 한번 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So they'll conduct ongoing draws from the pool for specific worker streams and pathways. And they can absolutely indicate, well, this particular industry within AOS is what we're focusing on this draw. So if you are a healthcare worker, although there's a healthcare stream, I'm just using that as an example, and you are through AOS, well, we're only drawing people in this particular industry. So they have the ability to create subcategories within AOS to target the people that they most feel are needed for the province. And you can see the AAIP will select and invite candidates from the worker stream pool based on the candidate's EOI score rankings. Do you see? And everybody's stuck on that. They're like, this is it, the rankings. But this is something that people don't understand. And provincial labor market needs and priorities. This blows everything open. Just because they can literally target any person that they want. They do not restrict themselves. But what they do by an expression of interest is allow themselves to have a measure to, at the first instance, compare one candidate to another. And then from there, they look at their occupation, all these other little details, the industry they're working in. What does the province really need right now? So understand that, a number of factors. Let's keep looking at this quickly. Available AAIP nominations. Well, if they don't have any more space, that's a factor. Then they'll move to another stream. And like I said, I wouldn't be surprised if hotel and hospitality, they've got room there, right?
And you can see application levels, so where they're at in terms of the the processing and what they have in the queue. And then, of course, individuals, they'll receive the ITA, an invitation by email, in the same way that people do through the express entry streams. So if you're wondering, well, how is this going to play out? Well, exactly similar to the express entry stream process, where if they give you a notification of interest, and the only difference is, in this case, you're submitting your expression of interest, where with the express entry streams, they're passive. 네, 영상 잘 보셨나요? 변호사의 표정과 말투도 잘 보셨죠? 표정과 말투에서 이번 개편안을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잘 묻어나옵니다. 엘버타주 PNP에 도전하는 이민자들은요, 엘버타 주정부가 마음대로 아무 때나 주무르겠다고 명시적으로 공표한 판에서 무한 경쟁하게 된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요, AAIP 현재 스트림별로 접수된 신청서 처리 현황, 즉 백로그를 알아보겠습니다. 이거가 지금 당장 직접적으로 무언가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닐 수 있지만 앞으로 어떤 스트림을 타야 될지 판단하시는데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백로그 부분은요, 시간 관계상 4가지만 보겠습니다. 4가지만 봐도 충분히 모든 개념을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이제 더 이상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백로그를 검토해야 하는 이유는요, 자명합니다. 신청자의 점수 말고도 엘버타주에서는 남은 자리랑 자기 노동시장의 필요에 따라 가지고 사람들을 선발하겠다고 좀 전에 이미 보셨죠. 그래서 백로그가 적은 쪽이 사람들이 덜 몰리는 쪽이고, 엘버타주에서 필요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될 소지가 많기 때문에 이걸 좀 봐야 하는 겁니다. 앞으로 말씀드릴 수치는요, 2024년 10월 10일 현재 집계된 결과고요. 사람들이 서류를 계속 넣고 이제 추후 본격적으로 처리하기 시작을 하면은 수치가 변동할 겁니다. 보시다시피 올해 남아있는 자녀 노미니 수는요, 1353건이고요. 처리해야 할 서류, 즉 백로그는 4025건입니다. 이 4025건이 모두 합격선은 아니겠지만요, 남은 자리에 비해서 신청자 건수가 훨씬 많긴 합니다. 그래도 점수 순위랑 엘버타주의 마음에 따라서 선발을 하니까 본인의 점수가 충분히 높고 백로그가 상대적으로 적은 스트림이라면 마음껏 일단 넣고 보는 게 맞겠죠. 아마 가장 관심이 많으시 AOS 부분. AOS는 적체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처리해야 할 신청서 수가 백로그가 1800건을 넘죠, 이렇게. 그런데 남은 자리는 621개 뿐입니다. 그리고 현재 2024년 1월 23일에 접수된 신청서를 처리를 하고 있다고 하고요. 만약에 여러 스트림을 골라서 넣을 수 있는 상황이시라면 AOS는 좀 피하시는 게 좋겠죠. 근데 의외로요, 루럴 리뉴얼 스트림도요, 백로그가 상당합니다. 상황이 AOS랑 비교해서 결코 낮다고 볼 수 없어요. 1500건 넘게 백로그가 지금 걸려있는 상황이고요. 프로세싱 속도도 느립니다. 2024년 3월 22일에 접수된 문서를 보고 있다고 하고요. 시골 쪽 가서 일하는 사람들도 만만치 않게 많은 게 느껴지는데요. 설상가상으로 AAIP 점수제가 개편이 되면은 앞으로 광역 캘거리 에드먼튼 바깥쪽으로 이동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거기 때문에 취업 관련해서 좀 경쟁이 심해질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관광 및 접객 스트림과 헬스케어 스트림은 상황이 정반대입니다. 관광 스트림은 아예 그냥 백로그가 없어요. 지금 옆에도 모든 신청서를 다 처리했다고 명기를 해놨죠. 그리고 헬스케어도 백로그가 12건이 있는데 12건이야 뭐 정말 얼마 안 되죠. 이거는 일상적인 수준의 백로그입니다. 그런데 이쪽 분야는 엘버타주에서 항상 부족했던, 필요로 했던 분야입니다. 그런데 또 신청자는 적은 편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백로그가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쪽 분야는 상대적으로 점수가 낮아도 선발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적체가 심한 분야는 그 반대겠죠. 아직 드로우를 시작하지 않아서 알 수 없는 부분도 많고 급조한 건지 의도한 건지 모르겠지만 학력 부분을 비롯하여 점수표에도 불분명한 부분이 많을 뿐더러 엘버타주의 필요에 따라 뽑겠다라는 문구까지 적혀 있어서 어떤 변수가 있을지 예측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AAIP의 선배격이라고 할 수 있는 연방 익스프레스 엔트리나 퀘벡주 아리마 시스템도요, 초창기에는 완전히 카오스였습니다. 난리도 아니었는데 몇 개월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안정화가 되었습니다. 물론 현재 2가지 프로그램 모두 다 이민자들에게는 뚫기가 쉽지 않은 장벽이 높은 프로그램으로 안정화가 되었어요. 그동안 엘버타주가 이민자들에게 인기가 굉장히 많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몰렸던 걸 생각을 하면은 AAIP 역시 최소한 초기에는 상당히 경쟁이 빡셀 것이고 포트라인 점수도 높을 것이라고 봐도 무리가 아닐 것입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